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셨다면 이제 합격을 곧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 끝나고 뭐 많이들 집에 가고 점심시간이가 또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의 경향을 보니까 기본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직전에 나왔던 문제가 유사하게 또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교시 이제 3교시까지 시험 잘 보시고 마지막 4교시에 이제 승부를 거셔야 되겠죠. 이 중에 한 4문제 정도는 이제 손을 대야지 되는데 문제를 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뭐 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답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채점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장 유사하게 접근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영남 소방기술사입니다. 1번 문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와 관련하여 NFP 2001에서 제시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거 잘 아는 문제지만 NFP 2001에서 제시한 내용,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개요에서 이렇게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에 대한 정의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약제의 인체 노출 제한 기준. 할로겐 화합물 2001에서 노화를 이하할지라도 할로겐 화합물의 열분해 생성물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를 이후라도 청정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최대 노출 허용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만 또 역시 안전수단, 이게 제공되지 않은 개인은 약제 방출되는 동안과 후에도 방호구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노출 허용 시간을 보니 노화를 이하일 경우에는 상주도 가능하고 5분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PPK 허용 농도를 초과했을 때는 상주가 불가능하고요. 5분 미만으로 있어야 되고, 약제 농도가 클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용은 보시고 최대 노출 허용 시간은 최대 설계 농도 PPK에서 노출 허용 시간, 그것이 되겠고, PPK에서 보시면 이 모델링에 할로겐 화합물의 시간에 따른 신체 흡수율을 반영해 흡수율에 따른 노출 한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에 노출시켰을 때 최대 동맥혈 농도에 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노출 안전도가 확인된 경우에 5분 이내 대피가 가능할 시에는 노화율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약제량이 노화율과 로화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노화율 이하면은 5분 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가 있고 초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FSC 국가화재안전 기준에는 PPK 허용 농도 기준인 10.5, 11.5, 12.5, 0.3 이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화율과 같은 게 있고 로화율보다 상회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로화율은 좀 낮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K에서 약제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한 좀 자유를 좀 준 거죠. 조건을 줬어요. 뭐 5분 이내에 피난할 수 있다든지, 뭐 비상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이 부분은 이제 저산소죠, 저산소. 왜냐하면 소화 원리 자체가 이제 질식 개념이기 때문에 저산소 분위기. 그래서 최대 노출 허용 시간 역시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나머지 조건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 노출 허용 시간, 약제 농도가 43% 미만일 때 산소 농도는 12%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상주 가능 여부, 43% 미만일 때는 가능해요. 5분 이내. 약간의 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그 할로겐 화합물과 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죠. 43에서 52%일 경우에는 상주는 가능한데 3분 이내이고요. 안전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만약에 62%를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주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고 산소 농도는 8%입니다. 8%면 순간 질식해요. 굉장히 산소 농도 낮은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요구 사항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질문 사항이 있었죠. 크게 두 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안전 요구 사항에서는 안전원이 배치되어 신속한 피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출입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개인을 신속히 구출하기 위한 안전수단이 제공돼야 된다. 안전 항목으로는 뭐 교육, 경보 표지, 방출 경보, 호흡장치, 피난계획, 화재 훈련 등이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설비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어구에 근접한 보호장소로 이동을 고려해야 된다.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상주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단 밸브, 경보 설비, 그리고 시간 지연 장치, 경고 표지 등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허용 설계 농도와 노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심장 발작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질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이하에서 5분 이내에 노출 허용한다. 그 이상의 농도라면은 5분 미만으로 돼야 되겠죠. 화재안전 기준에서도 약제 농도에 따른 노출 시간이 규정이 필요하다. 정확히 규정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상주하는 장소에 5분이라는 거. 만약에 불활성 가스 약제 농도가 43에서 52%다 그러면 3분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또 HFC125나 227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약제 농도 7.5%와 9%를 초과할 경우에 노출 위험성 피난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결론을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엘리베이터 피스톤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피스톤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 문제가 좀 길어지죠, 이렇게. 간단히 그냥 피스톤 효과에 쓰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답안을 전개할 때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여기다 체크를 해서 답안이 장황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해석과 문제점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많은데 핵심에 대해서 안 쓰면은 좋은 점수는 안 나오죠. 피스톤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한 20몇 년 전에 한번 큰 문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뭐 연기의 이동 영향 인자 이런 거 할 때 피스톤 효과 하나 들어가죠. 근데 이게 단독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스톤 효과의 정의는 엘리베이터가 승강로를 따라 상승 하강하므로 움직이는 방향은 압력이 상승하고 반대쪽은 압력이 하강하는 효과이다. 여기서 이제 이 관련식을 이걸 쓰실 수가 있다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죠. 썼어요? 쓰신 분들은 이 식만 봐도 어때요? 유추가 되죠.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시면은 공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 델타 P라는 게 임계압력, 즉 피스톤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승강론에 필요한 최소 압력이다. 그래서 이 압력 정도 이상은 돼줘야 어떻다는 거예요. 피스톤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분자와 분모의 요소를 보셔가지고 최소 압력, 임계압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쪽에는 승강로의 단면적, 승강로와 외부간 유효면적, 그 다음에 속도가 있었죠. 속도. 이게 크면 피스톤 효과가 더 큰 거죠. 이게 피스톤이 큰 거고, 이제 분모에 있는 승강기 주위의 자유면적, 승강장과 거실간 누설면적, 승강기 카 주위의 유동개수. 이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저기는 없지만은 SR, IR, IO 이렇게 되는데요. 승강기와 뭐 로비 내지는 승강장이겠죠. 그 다음에 뭐 거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좀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누설 틈새 간에 대한 압력을 해석한 거죠. 근데 우리 뭐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엘리베이터가 이동할 때 누설이 많이 된다면은 피스톤 이펙트는 좀 적겠죠. 근데 밀폐가 더 된다 그러면 더 피스톤 이펙트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줘야 이게 점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향 할 때는 공기 샤프트로 유출, 상부는 공기 유입되고, 상향 운행할 때는 상부 공기는 샤프트로 유출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 차가 이제 커지는 거고요. 샤프트는 엘리베이터 수량이 샤프트가 있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여러 대 쓰기도 하죠. 그리고 건너편에 하나 또 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을수록 하나 샤프트의 수량이 많을수록 피스톤 효과는 저감된다. 이 그래프를 보셔도 싱글카, 그 다음에 더블, 쿼드러블 4개네요. 4개 했을 때는 그만큼 피스톤 효과가 적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이제 승강로 유입된 연기는 화재층, 위해층으로 확산된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쭉 보시고요. 대책은 엘리베이터 피스톤 효과를 고려한 추가 제한 풍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그 풍량만 크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성능 위주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 승강기 형태를 유선형으로 설계하여 공기의 저항을 줄인다는 아주 창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강기의 운행 속도를 낮춘다. 그래서 이제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승강로의 운행 속도를 105m/min 정도면은 최상층에서 측정한 차 변위가 0.9파스칼, 아주 적죠. 느리면은. 근데 105m로 하면은 민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 기본이 120m예요. 일반 건축물도. 근데 고층 건축물 뭐 50층, 60층, 105m? 어림도 없죠. 200m에 2분 걸리잖아요. 2분. 못 참아요. 이거는 물론 하나의 대책은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아니다. 그럼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리 계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걸 보시면서 좀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아, 이런 쉬운 문제가 나왔다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뭘 배웠어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말단 헤드가 80LPM에 0.1MPa이고 하젠 윌리엄스 공식으로 해가지고 마찰을 구해서 유량을 산출해서 2번 헤드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차를 써야 돼요. 절차. 이게 봤더니요.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수계사 설비 수리계산 절차서에 나오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기술사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안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보니까 이 부분까지 쉽게 하긴 어려웠다. 방법은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쓰시는 식은 뭐 하전 윌리엄스 식을 쓰고 Q는 K 루트 P로 유량을 구하는데 뭐 다른 거 그렇지만 절차가 이래요. 절차. 1단계는 설계 기준을 결정하고 2단계는 설계 기준에 따른 설계 입력 데이터를 결정하고 3단계는 필요 유량 결정, 4단계는 개방될 노즐의 배치, 수리 계산을 이때 실시하는 거예요. 5단계에서. 그 다음 소방펌프 및 소화수조 결정, 보고서 작성하고 수리 계산을 검증한 다음에 설계 도서를 발행하는 거.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 이게 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계산은 이렇게 설계 면적 기준한 폐쇄형 헤드,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길어지면서요.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절차를 물어봤고 방법을 물어봤구나. 그래서 뭐 조도 개수를 구하고 등가 길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구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찰 손실 계산식에 등가 길이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마찰 손실 계산에 반영할 게 있고 반영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참조하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십시오. 뭐 이런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적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만 쓰신 분은 25점 만점에 몇 점? 13점? 8점이에요, 8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범위, 안전관리자,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종류.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네. 근데 지난번 130회 4교시 2번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임시 소방시설이 나오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뭘 중심으로 물어봤어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 임시 소방시설 관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현장 가보면은 소화기가 그냥 지천에 널려 있고 원래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설치해야 돼요? 처음이 언제? 처음이? 예.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법제화한 거예요. 근데 실은 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는 토목공사부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토목공사 먼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때도 충분히 뭐 장비 또는 용접하면서 화재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제화 되면서 이렇게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냈죠. 사용 승인하고 소방 완공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 맞습니다. 소방 완공은 소방 시설이 완료된 거고요. 사용 승인은 뭐예요? 이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입주. 근데 소방 완공이 된다고 입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어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사용 승인일까지.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많은 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이 완공이 나도.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쭉 내용 보시면 법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소방 안전관리자라는 것이 건설 현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있었죠. 방화관리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 파트에서 전문화가 된 거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고요. 소방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노동의 확보와 관리. 예. 소방에서의 새로운 블루오션이에요. 일자리 창출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만 보니까 책임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 생겼다고 막 가실 게 아니에요. 소방 기술사 빨리 따셔가지고 소방 기술사 하세요. 저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네요. 3가지가 추가가 됐죠? 3가지가. 이렇게 비상조명 등 방화포, 가스누설 경보기 3가지가 기존에 추가된 거. 이런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이나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핵심이 뭐예요? 소방시설이 아니고 임시소방시설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였죠. 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에 화재 예방.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의 정기적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거 문제 혹시 푸신 분 있어요? 혹시? 예. 기관에 좀 계셨나 봅니다. 아니에요? 예, 대단하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 거의 다루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제 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단의 대상과 안전 진단의 실시 절차를 물어봤죠. 진단 대상 이렇게 됩니다. 가만 보니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 천연가스, 발전소, 가스 공급시설 다 어떤 거예요? 국가 중요시설들이죠? 일반 하우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대상이고요. 진단 범위, 진단 실시 절차를 물어봤죠. 최초 실시했을 때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진단할 때 우수하거나 양호하거나 미흡하면 진단의 주기가 점점 달라지죠.
그러니까 미흡하면 자주 진단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수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탄시설 옥내화를 의무화해 2024년까지. 이게 설명이 길죠? 네, 아주 길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 보니까 자연발화의 원인 어디에서? 옥내 저탄장에서. 또 적응성 있는 소화시설과 안전대책. 몇 가지 물어봤어요? 3가지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탄시설을 봤더니 국내 6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다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를 의무시켰다. 야외 저탄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야외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적재해놓으면 이게 막 난리죠? 날려가지고 좀 떨어진 거리에 있는 배추밭에 배추 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검은 가루하고 이게 들어있어요. 실제 뉴스에 나온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야외 옥내화를 의무했다. 옥내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시험이 나왔던 건데요. 사일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쉐드 사일로 돔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쉐드 타입 사일로 형태, 돔 형태. 이건 돔 형태는 뭐 고척동에 돔 같네요. 다 옥내화 시킨 거예요. 옥내화. 네. 사일로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우리 축사에 사료 주는 저 사일로 그런 뭐 형태고요. 돔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돔구장 같은 거고요. 뭐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대부분 다 친환경의 목적이 크고 또 자연발화가 발생해도 이 안에서 머물 수 있겠죠. 저탄 시설의 이제 문제점으로 석탄 이송 및 미분 과정에서 화재 및 분진 폭발이 발생하고 주변으로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 석탄이 자연발화할 경우에 또 많은 양이 소실되죠. 그래서 옥내 저탄장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자연발화 원인이 있습니다. 석탄 중 낮은 등급의 역청탄, 표면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잘 흡착된다. 자연발화 발생하고요. 메커니즘 이렇게 산소를 접촉해서 산화열이 발생하고 내부 축적되고 발화 온도를 상회하면 자연발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은 자연발화 감시 및 방지 시스템, 디지털 타입의 석탄 더미의 온도 모니터링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석탄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모니터링해서 일정 온도가 되면은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거죠. 영상 신호를 온도 신호로 전환하는 적외선 카메라, IR 카메라, 가스 분석기, 불활성 가스 소화액제를 주기적으로 분사한다. 또 소화 설비도 있죠.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사 설비. 훈수의 가능성이 크니까 웻 에이전트 넣죠. 유화제를 집어넣어서 내부까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저장량을 줄여서 예방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저장을 소분해서 좀 나눠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열 방출 재순환 시스템, 열탄 연료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 들어가고,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은 석탄을 조기에 소진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게 어떤 게 높을지 모르지만, 또 저열탄량을 구매한다. 칼로리가 좀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 평균 600 킬로칼로리다 그러면 얘는 한 500이나 이런 식으로 좀 낮은 걸 쓰는 건데, 근데 저 문제점이 있어요. 한전 경영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저열량탄을 썼더니 유주 보수비가 10%, 설비 고장은 2배가량 증가한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저열량탄 전용 보일러를 쓰기도 한답니다. 하나의 방법은 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내화 소재를 사용한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신고 의무화한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에 화재의 조짐이 보이면은 이렇게 불도저로 밀어서 압탄을 시키기도 해서 화재를 이제 진압하고 한다고 합니다. 짧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요즘 시험 문제를 보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문제의 경향이 어때요? 기본 문제가 기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또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NFPA를 노골적으로 또 이제 물어보죠. NFPA 이거를. 그리고 또 뭐 다른 교시에도 보니까 성능 유지 설계의 그런 안전도 향상에 대한 문제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출제 경향이 그런 것은 그만큼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성능 유지 설계 또는 그 외에도 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화재 안전 쪽에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왜 여기에 그 침수 방지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물은 불을 끄고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유추한 건 뭐냐면 국가에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뭐 물에 의한 피해, 불에 의한 피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막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행안부 나와서 막 브리핑하고 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소방청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배를 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아, 그럴 수 있구나. 앞으로도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되, 하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침수 사고 났다고 또 그거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기본기는 갖추시되, 한 가지는 좀 더 NFPA나 성능 유지 설계 뭐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문제 답에 대한 어떤 질을 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400분 동안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에 면접반에서 만납시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